고려대도 상당히 거리가 가깝죠, 여기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도 있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수익성을 창출하기에는 좀 모양 상태가 수익이 나옵니까? 혹시 계산해 보신 거 있습니까? 7% 넘어 나올 것 같고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네요. 그렇게 단순하게 가다가는 조금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대학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좀 낭패를 볼 수도 있겠네요. 당신의 경제를 살리는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안록현의 부동산 물건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안록현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의 이해를 돕고자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선 부동산 법률 분석과 사업성 분석을 책임지고 있는 이종걸, 강치현 전문위원이십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금융 분석과 건축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손용만, 박상준 전문위원이십니다. 오늘도 다양한 분석을 부탁드리며 패널분들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대지는 258평방미터, 건물의 총 면적은 440평방미터인데요. 현재 있는 건물은 기존의 이 토지가 찾을 수 있는 모든 활용도를 다 찾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그대로 활용할지 아니면 허물고 새로 활용할지 아니면 여기다가 어떤 종류의 부동산 형태를 접목을 시켜서 보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역시도 현재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위원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인데요. 지금 처음에 감정가가 12억 7천만 원으로 감정이 되었다가 지금 2회 유찰을 거쳐가지고서 현재는 그 최저 매각 대금이 8억 1,6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지가 이게 감정가가 뭐 3.3평방미터당 한 1,5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 게 맞나요? 예, 이게 3.3, 그러니까 평당, 흔히 말하는 평당 1,5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고 지금 최저 매각 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더 내려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 3.3평방미터당 1,5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이게 이 시세하고 어떻게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마 시세보다는 요즘은 감정가, 이게 보통 경매 감정은 사실 이제 뭐 예전 단어로 뭐 법사 감정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경매 감정은 사실 일반 담보 감정보다는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유찰될 거를 대비해서. 근데 경매 감정이든 요즘 뭐 담보 감정이든 공시지가든 요즘 금액들이 그렇게 오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담보 감정을 하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정 평가사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 이런 경매를 하는 경우에는 유찰을 대비해서 조금 금액 부분에 대한 자기 범위 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시세하고는 큰 차이가 없겠죠? 강 의원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손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크게 뭐 이 감정 평가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네의 시세나 이 감정가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하기 위한 감정을 했다 그러면 뭐 한 3.3평방미터당 뭐 한 1,200이나 1,300 이 정도로 한 잡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소지가 많죠. 그 우리 이 의원님은 이 근처에 학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아, 예. 이 근처 학교를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다닌 데다가요. 네. 또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고시 공부를 하면서 근처에서 이제 자취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낯익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예. 보통 이렇게 고려대 하면 거기가 기본이 막걸리 아닙니까? 그 막걸리 좀 많이 드셨습니까? 아, 요즘은 저희도 이제 막걸리 안 먹고 이제
뭐 와인이나 이런 걸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고. 어쨌든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입지 여건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강 의원께서 또 이제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네. 네. 금방 뭐 고려대학교도 말씀하셨고 물론 고려대도 상당히 거리가 가깝죠 여기서 입지에서.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 보면 또 경희대학교라는 학교가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가 주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물건 바로 앞으로 이제 서울 4대 부고, 부속 중학교, 숭례 초등학교가 나란히 세 개 학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제 월곡역 방향으로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6호선으로 봤을 때는 월곡역이 조금 더 가까운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고요. 물론 고려대학교 뭐 안암역도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월곡역이나 종암역에서 이쪽으로 오는 마을 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교통은 그렇게 불편을 겪거나 뭐 그런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대학교를 만약에 그 뭐 자식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뭐 그 부모로서는 뭐 대체적으로는 큰 불만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다는 결국 주택이 들어가는 게 제일 낫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그 주거용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박 의원님도 생각하세요? 네, 주변에 사대부고도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도 있고 역도 가깝고 하니까 주거지로서는 그나마 좀 나은 지역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물건은 이제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건축하거나 뭐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약간 맹점이 있긴 한데 이게 이 지도상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게 이 토지를 약간 싹 먹으면서 이렇게 점선이 들어가가지고 사실 이렇게 보도로 이렇게 나가 있는 상황이 있는데 향후에 이거를 뭐 새로 건축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빼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 지난번에 보상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신청하면 보상을 이런 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표현으로 셋백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계선 잠깐만요. 내가 무슨 얘기야? 셋백. 셋백? 예. 뒤로 물러난다는 네.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로나 그러니까 경계선이 내 사업 부지가 내 소유의 부지가 있고 도로를 확보나 아니면 기타 등등을 사유로 해서 그 건축물을 짓는 경계선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응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뭐 지자체가 그렇게 뭐 재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뭐 수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본인의 땅이 도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침해를 당했을 때 뭐 지자체는 돈은 없고 그래서 다른 걸로 보상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가끔 있던데 그 뭐 보금자리 주택의 뭐 분양권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도 대신 뭐 주기도 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는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재원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인허가권에 관련된 내용으로 특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가끔 다른 논문에 보면 그런 제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TDR이라고 해서 내가 그거에는 권한을 받아서 남한테 양도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예컨대 뭐 내가 도시계획적이든 어떤 내용으로 재산권을 침해를 받는데 사실은 지자체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공공이 사실은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권한만큼을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뭐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뭐 인허가에 대한 완화 조건이니까 그런 것들을 권리화시켜서 그런 거를 이제 양도하는 형태.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뭐 활성화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런 것 때문에 재산권, 공공 때문에 재산권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걸 좀 도입하려고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손해를 보거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뭐 어떤 형태로 되든 당장 어떻게 돈으로 보상을 받거나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그거는 이제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는 얘기네요. 이 물건을 만약에 매수를 하려고 하면 이제 경매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의원님께 여쭤보겠는데 여기 또 그 이상한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사고 나서도 뭐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할까 하는 어떤 항상 그런 불안감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네. 이 물건은 어떤 그런 특성이 있습니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2명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한 분은 그 중에서 그 배당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이 보증금만큼을 우선순위로 배당받아 가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머지 하나의 임차인은 이게 법인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데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사실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개인을 보호하는 거고 법인은 거기서 보호되는 임차인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이제 주택을 임차해서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그 주택을 인도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법인이 그런 중소기업이라면은 이 새로 바뀐 법에 의해서 이제 대항력 인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법인이 지금 이 사건 경매에 그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 법인의 대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그 임대차 관계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 주임법과 상관없이 인정이 되기 어려운 대항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그런 경우라고 볼 것 같습니다. 낙찰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임차인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낙찰받는 사람이 신경 쓸 임차인은 아닙니다. 네. 예. 그건 뭐 낙찰받는 사람은 대항력이 있느냐, 자기가 내가 추가로 낙찰받는 금액보다 더 물어줄 게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것만 관심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뭐 예.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확정일자 없고 주민등록만 앞서 있는 그 말하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제 제일 염려스러운 거겠죠. 근데 여기는 다행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중소기업이 어떤 주택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가 그 직원이 만약에 살았는데 그 직원이 만약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다면 그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법이 개정됐다고 말씀하신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직원들을 거기 들어가서 살게 하고 그럼 거기에 이제 주민등록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이 채무자 회사가 다 경매당하고 그 건물도 다 같이 다 경매가 당하게 된다면 제가 옛날에는 그 기업의 이제 기숙사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게 돈을 내고 그 사람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는 임차인으로 인정받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떤지 혹시 한번 그 말씀하신 사례는 그 사례가 또 그렇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이제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 임차인이 이제 법인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는 소유주죠. 예, 소유자 겸 채무자니까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도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 아마 이 방송으로 하니까 제 지인이 이제 이렇게 임차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뭐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궁금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수인 경우 대부분 보면 이제 배당 요구 신청이 오니까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예. 사실은 내가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에도 배당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배당 요구를 하고 나서도 계속 거주를 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자기가 이제 그 대항력을 행사하는 거를 포기하고 그리고 배당을 신청을 하면은 배당을 받고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배당을 신청한 다음에는 이제 뭐 대항력을 주장해서 계속 이제 임대차 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계속 거주를 한다면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배당 요구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배당 요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가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또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은 그때는 대항력이 인정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배당을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배당을 받아야 될 텐데요. 네. 다만 이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니까 근저당권을 먼저 배당을 받고 근저당권자가 그러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게 없으면 배당을 못 받고 그냥 나가야 되겠죠. 지가가 뭐 한 3억 정도 되는데 한 뭐 1억 5천 융자가 있는데 내가 뭐 거기에 한 2억 5천 뭐 전세가 들어갔다 하면 2억 5천이나 3억에 팔리면 저는 한 뭐 1억이나 1억 5천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즘 전세가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세가가 비율대로 보통 보면 매매가의 한 60% 많아요. 그죠 많으면 뭐 신규 아파트에는 한 65% 갔는데 요즘 뭐 거의 뭐 80%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잘못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깡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처럼 전세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좀 주의할 점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전세를 들어가는 데는 사실 앞에 근저당이 있으면 사실 잘 안 들어가려고 하죠. 그렇죠.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냐를 떠나서 일단은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된다는 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뭐 모자라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 맞죠? 예, 맞습니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용적률이 용적률이 200%, 200%, 뭐 여기 200%만 나오면 뭐 아주 대충 해피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축. 이 대지는 지금 직사각형의 긴 대지 형태로서 네. 진북 방향이 이제 인접 대지하고 마주 있어가지고 이제 법정 이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0%까지 찾아야 되는데 보통 한 180%, 170% 따라 찾으면 한 대충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용적률이 한 128% 정도, 한 반에서 조금 더 나오는 이유는 이제 진북 때문에 건물을 많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지 폭이 지금 10m밖에 안 돼가지고 10m에서 9m를 신축을 할 때 1.5m를 인접대지 경계에서 이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m를 빼고 반대편 또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m를 뺀다 그러면 총 2.5m를 빼기 때문에 전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폭이 7.5m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7.5m로 해가지고 3층을 지으면 어느 정도의 건물 형태가 유지돼가지고 나온 게 현재 뭐 한 20평 분양평수 20평에 한 4세대 정도 나오는 거죠. 그 이후에 4층으로 한 층을 더 올리게 되면 건물이 이제 높이 2분의 1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한 4m 폭 뺏기는 여유가 없죠. 방 하나 정도, 다락방 정도 여유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문제는 이제 계단이 이제 한 5m가 필요합니다. 이게 올라가려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7.5m에 5m 빼면은 2.5m가 있잖아요. 거기서 4층으로 올라가면 계단이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4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되죠. 이 폭은. 그래서 현재 그 계획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20평짜리를 4세대 정도로 하고 1층에 이제 거기가 이제 상권이 앞에 이제 학교들이 있으니까 상가를 1층에 이제 17평 정도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주차장, COTC도 주차장으로 하고 계단실 만들면 전체 한 117평 정도 지을 수 있는 구조가 되죠. 원래는 이게 한 150평 정도로 지을 수 있는 적인데. 그렇죠. 한 이게 160평 정도는 나오는 땅인데 지금 진북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못 짓는 형국이죠. 대지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진북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정북방향. 일반 주거 지역에서 일조권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동짓날 기준으로 해서 일조를 2시간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자기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2분의 1만큼을 떼야 되는데 이제 그 높이가 9m까지는 이제 그 일조권이 들어온다고 보고 해가지고 그 1.5m만 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까 제가 말씀 1.5m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5m가 넘게 되면은 이제 건물이 높아지니까 인접대지 있는 방이나 1, 2층에 있는 방이 햇살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등립날 기준으로 2시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2배를 때렸을 때는 그래 2시간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 인접대지 주변 대지에 해가 2시간 정도는 들어가야 그나마 주거 환경이 낫다는 얘기죠. 아니 그 정도 지을밖에 못 짓는다 그러면 그 수익이 나옵니까? 혹시 계산해 보신 거 있습니까? 임대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전세가는 뭐 지금 1,000만 원에서 1,300, 뭐 공격적으로 본다면 한 1,500까지 전세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월세 시장이 뭐 지금 대다수 줄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지금 35,000원에서 한 4만 원. 물론 신규로 지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5만 원까지 가능하겠지만 지금 일단은 뭐 지금 제가 임대가 시세를 한 4만 원 정도로 봤습니다. 4만 원 정도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한 1층에 2세대, 2층에 2세대가 되게 되는데 한 세대당 2천에 8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형성이 되고 그러면 4세대니까 지금 4천에 160만 원, 4천에 160만 원 두 개 층하면은 8천에 320만 원에
지금 아까 1층에 지금도 현재 근생으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한 17.5평 정도 되는데 이걸 뭐 사실 뭐 옆에랑 뭐 시세를 비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만 원을 잡았는데 여기는 10,000원 더 해서 2천에 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총 나오는 게 1억에 420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계산상으로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최저 가격에다가 매입을 하고 그 말씀하신 120평 정도를 건축을 하고 하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럼 한번 총액이 얼마나 해보겠습니다. 나옵니까? 지금 뭐 경락가를 그냥 8억 정도로 예, 예. 보고요. 8억. 뭐 신축 공사비 우리 이제 이거는 스탠다드 하다고 보니까 평당 400만 원에서 한 5억 원 정도 감안을 해서 총 소요비용이 13억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자기 자본을 4억 가정했을 때 융자 9억 원 가정하면 연 4% 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연 3,600만 원 해서 월 약 300만 원 정도. 근데 아까 400 아까 제가 420만 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하고 나면 뭐 월 160만 원 정도 나오게 그럼 되는데 4억을 투자해서 월 160. 예. 그게 이제 그러면 수익이 한 4% 정도? 예, 4.5%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네요. 자, 그럼 이 단독적인 토지로 갖고는 이제 좀 힘들 것 같은데. 필지가 작다 보니까 좀 그 필지 사용이 좀 유하게 활용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가능하다면 사실 그 주변 토지를 같이 해서 공동 개발을 하는 거면 주변도 결국엔 좀 약간 시간이 오래돼서 슬럼화돼 있을 테니까요. 노후화돼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하게 요 라인 자체가 사실은 크게 이렇게 좀 아직까지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학교 환경이라든가 또 지하철 부분도 어쨌든 이쪽 저쪽으로 해서 충분히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 뭐 생각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주거 환경으로서 만약 깨끗하고 새로운 집을 만약에 지어준다면 괜찮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거 하나 갖고는 결국은 답은 안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뭐 건물값은 빼고 이제 토지값만 기준한다고 해도 8억 정도까지 떨어져 있다고 하면 이제 3.3평방미터당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결국 수입이 되려 그러면 여기서 한두 번 더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더 떨어지기는 이 동네가 그래도 뭐 또 수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그렇다고 1,000만 원도 안 되느냐 이건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분양가 시세는 어쨌든 1,500만 정도는 아무리 못 가도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토지대 1,000만 원에다가 아무리 못 지어도 우리가 공사비 4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1,400만 원인데 그런 걸로 감안을 하면 분명히 지금 이것도 당장은 아니지만 전세를 확보를 하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월세로 전환을 한다면 뭐 대학교 앞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된다고 봤을 때 수익이 그때 되면 확실하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대학교 주변의 원룸 때문에 밀려났던 사람들라도 여기 다 들어오겠네요. 아, 그렇죠. 전세로 하면 더 좋아하겠죠. 전세로 한다면. 그 옆에 필지에 보면 두 개의 필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요거하고 합치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필지가 78평이고요. 네. 그다음에 8-229번지가 이제 49평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15m 도로변에 있는 필지가 8-21번지인데 이제 그게 81평이거든요. 그래서 세 필지를 전부 합하게 되면은 218평 정도로 되죠. 그래서 218평 정도에서 이제 사업을 해보면 여기가 2종 일반주거지이기 때문에 총 한 40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손에 하나도 안 보게 하고 이쪽도 다 찾아먹고 그렇죠. 여기는 뭐 임대를 못 나가지고 안 나갈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수지 분석이 약간 다르죠? 네, 다릅니다. 지금 아까 원래 필지가 정확하게 200%가 나왔을 때 우리가 아까 한 150평에서 160평 정도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저희가 110평 정도에서 뭐 공사비가 한 40~50평 더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뭐 아까 한 4.5% 나왔다 그러면 뭐 우리가 역으로 2배를 곱하면 9% 정도가 나오겠지만 9%는 나오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공사비를 빼고 나면 한 7% 넘어 나올 것 같고요. 이 세 필지를 다 합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평. 36. 네, 436. 436평이 나오니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
분양가로 따지게 되면 한 48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세대당 16세대 정도, 물론 16세대부터 한 20세대 사이가 나오겠지만 한 세대당 만약에 1,500만 원 분양해서 20평으로 본다 그러면 한 50억에서 4억 정도가 나오게 되죠. 분양가로도 남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전세가로도 충분히 남음이 있다고 보여지죠. 전세가로 어째서 확보가 가능하면 역으로 환산하면 그 월세로도 충분히 수익이 발생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00%를 받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은 못했지만 그 공사비랑 대비해 보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속된 말로 얼추 계산을 해보면 이게 세 필지가 합쳤을 때는 3명 주인한테 다 이득이네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합치게 되니까 최대로 해가지고 찾아 먹을 수 있는 것보다 3개가 합치니까 좀 더 많이 나오네요. 네. 근데 이 물건을 매입하기에는 조금 해결해야 될 이 경매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협 중앙 장안평 지점에서 이게 근저당을 가지고 있는데 가처분을 했거든요. 신용보증기금 강북 지점에서. 예, 예. 근데 이 가처분 내용이 뭡니까? 먼저 가처분이 뭔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예. 그 본안 소송을 들어가기 전에 그 하는 보전 처분의 일종으로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소유자나 근저당권자가 바뀌어서 판결이 이제 나중에 무효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이 건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 장안평 수협이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가처분인데요. 다행히 이제 경매가 들어간 이제 그 채권 최고액 8억 8,800만 원짜리 근저당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설정된 2014년에 설정된 그 채권 최고액 1억 2천짜리 그 근저당권에 대해서 지금 처분금지 가처분이 들어온 상태고요. 아마 지금 신용보증기금 쪽에서는 이 이제 두 번째로 설정된 이 1억 2천짜리 그 근저당권 설정은 이미 이 소유자 겸 채무자가 재산 상태가 악화된 다음에 특정한 채권자인 이 수협에만 그러니까 돈을 먼저 담보를 제공해 준 거로 봐서 니네만 채권자들은 다 같이 나눠받아야 되는데 수협만 지금 먼저 담보를 설정했으니까 담보를 없애고 다 같이 나눠받자 이런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설정한 그런 가처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행위하고 채무면탈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죠. 이거는 사행위에 해당됩니까? 채무면탈에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그 채무 면탈은 아마 강제집행 면탈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형사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사행위 취소 소송은 이제 민사상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신보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지금 민사상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제 가처분을 건 걸로 보여지네요. 원래 1순위 근저당권자도 수협중앙이고 2순위 근저당권자도 수협중앙인데 네네. 경매를 신청한 이 권리는 1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경매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가처분이 들어온 거는 2순위 근저당에 대한 가처분이 들어온 거니까 그리고 이 근저당은 뭔가 그 석연치 않다 불확실하니까 뭐냐 낙찰되거나 해도 배당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죠. 뭐 그런 예. 신청을 한 거겠네요.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는 데는 뭐 아무런 영향은 없겠네요. 경매가 진행되는 데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매가 나중에 끝나서 이게 배당 절차가 되면은 아마 여기까지 이제 물론 배당금이 내려갈지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제 배당금 지급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걸어갖고 이 수협이 돈을 못 타가도록 한 다음에 만약에 이게 사행위 취소소송 본안소송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이겼다. 그러면 이 근저당권은 없어지게 되고 나머지 이제 이 소유자 겸 채무자의 많은 채권자들이 이 1억 2천에 해당하는 부분 이제 배당받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 나눠 가지게 됩니다. 뭐 가처분에 대한 얘기를 기왕 했으니까 어떤 이렇게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예고등기라고 있는데 예고등기도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원래 소유자가 이게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다 그렇죠.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소송을 걸게 되면 채무자가 됐던 아니면 소유자가 됐던 담보 제공을 했던 어쨌든
그 이후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채권은 사실 다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당한 그렇죠. 예. 예? 정당한 소유권자임을 예. 전제로 예. 줄줄이 이제 뭐 근저당권도 설정되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권리들이 등기부상될 수가 있는데요. 예고 등기는 그러한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말소 등기 청구 소송 같은 게 들어오는 경우에 만약에 이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이겨서 소유권이 원인 무효가 돼 버린다면 그 뒤에 있는 그런 등기들도 전부 원인 무효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경고하는 의미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다 이제 예고 등기라는 걸 해가지고서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도 보고 조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등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고 등기가 있어도 경매는 계속 진행이 되고 예,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원인 무효가 돼버리면 낙찰받은 사람도 사실 그게 그 자체가 모든 게 다 원인 무효가 돼버리니까 본인은 낙찰 받아서 잔금 다 내고 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는데 원인 무효가 돼버리면 돈을 다시 다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소유권은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자기가 이제 배당을 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배당받은 금액이 이제 원인 무효로 받은 금액이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걸 또 해서 받아야 될 텐데 순순히 안 줄 테니까 이게 결국은 엄청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겠습니다. 아주. 지금 여기 있는 가처분이 만약에 1순위에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예고 등기가 있다거나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 경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정말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거기 때문에 꼭 이제 전문가나 아니면 그렇죠. 잘 아시는 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손 의원님, 그 강 의원님이 이렇게 4억 정도 가지고 어쨌든 이걸 한다 그러면 그 금액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겠죠? 예,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종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작은 규모 사실 하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있는 1금융 말고 뭐 그러니까 건설에 필요한 것들을 하는데 좀 그래도 적정한 규모가 되니까 지금 아까 필지 모양이 사실은 저희 모양으로는 이쁘지 않은 모양이다 보니까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것도 규모도 작고 모양도 미운데 혹시라도 주변 토지하고 협의가 된다면 규모가 좀 더 커질 거고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좀 대출을 받거나 사업 진행하는 데는 좀 원활하겠죠. 다만 이제 이 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경매라는 절차를 거쳐 오는데 옆에 필지는 사실 지금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지주들은 아무래도 지금 있는 토지대보다는 정상적인 토지대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를 감안한다면 수익성은 좀 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죠. 아니 그 뭐 수익성은 나중 문제고요. 사실은 우리 손 의원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욕심이 좀 났어요. 내가 여기서 한번 시행 사업을 해봐야겠다. 근데 뭐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가 여기서 한 10필지, 15필지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동의를 다 받았어. 우리 신탁회사의 그 손 의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는 사실 시행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이거 동의는 다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신탁회사에서 이거를 개발을 해서 우리가 각자 그 조건에 맞게끔 뭐 저당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빼고 뭐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서 그 이득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질문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사업을 그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가능은 하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건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토지주들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고 뭐 가족이면 하겠지만 서로 간에 신뢰도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 믿는 부분. 그죠? 합의는 됐다고 하는데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건물이 다 짓고 나서 어떻게 나눌 것이냐. 지금은 뭔가를 해서 다 각서를 쓴다고 해서 다 써놨는데 그건 어떤 신뢰의 문제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사업 진행에 대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럼 첫 번째 그 신뢰의 문제는 각각의 예를 들어서 3명이 됐던 뭐 예컨대 뭐 이 부지를 예를 들자면 3명의 지주가 각각의 신탁을 묶어서 신탁이 진행을 하고 건물이 준공을 신탁 이름으로 내서 각각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합의됐던 내 가치만큼을 배분을 하면 되겠죠. 근데 3명이 공동으로 가는 경우에는 나중에 한 사람의 문제가 생기거나 한 사람이 만약에 약속 이행을 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신뢰의 문제는 신탁을 통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업의 진행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원 조달이겠죠. 재원 조달은 똑같습니다. 재원 조달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땅의 가치와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그러니까 종전 종후의 이제 자산 가치를 따져보고 대출을 일으켜서 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건 사업성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성이 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고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진행의 두 가지 문제점들은 사실 신탁 구조로 풀면 그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구조는 보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제가 이거를 내가 이렇게 동의는 다 받고 또 토지비는 뭐 서로 또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또 나중에 이득도 그 비율별로 이렇게 나누기로 했다. 신탁 회사로 안 가고 만약에 강의원한테 이걸 가져갔어요. 그럼 강의원은 어떻게 풀어갑니까 이거? 근데 제가 일단 하기 전에 이제 그 신탁으로 풀기가 가장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지주가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설사 우리 진행자님하고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토지대라든가 조건을 합의를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주가 신탁으로 가자고 하면 굉장히 무서워요. 일단 지주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신탁까지 가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그냥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탁에서 예를 들어서 설득도 해줘야 되고 뭐 그런 작업이 있어야 사실 신탁은 풀어지는 거고요. 그럼 그렇게 신탁으로 해서 하자라고 할 정도면 뭐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큰 사이즈를 해야지 신탁에서 와서 아닙니다. 근데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작아도 그냥 구두상으로 다 계약금 주고 다 해놨어요.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받았다는데 무슨 소리야, 이건 못해. 옛날에는 그런 게 비일비재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손을 잡고 딱 신탁 가서 계약금 주고 명의 이전해 놓으면 절대 변심을 못하게 된 게 이 신탁의 구조입니다. 구조. 그러니까 신탁을 해지는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조건들을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하겠죠. 그리고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신탁이라고 하는 건 일단 소유권을 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탁 등기를 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다 보니 일반인들은 왜 내 토지 소유권을 돈을 주고 하면서 소유권이 바뀌냐. 근데 이해를 사실은 못하시죠, 잘. 본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나는 사실 개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정해졌는데, 그러니까 타인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 경우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발생이 되잖아요. 또는 같이 합의를 해서 갈 수가 있는데 예컨대 A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빚 때문에 여기에 뭔가 토지에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나머지 10사람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사실 안정성 때문에 사실 신탁이라는 구도를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전체를 이 사업 저기를 묻게 되면 그 중에 일부의 채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도 이걸 배타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소유권 이전이니까. 그게 신탁 등기니까요. 그래서 사업을 그렇구나. 진행하는데 물론 이제 뭐 사례는 예컨대 그게 100%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재법상으로는 좀 진행하기에는 현재법상으로 가장 신탁을 가장 부정하는 안전합니다. 게 그러니까 사업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할 때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토지 소유자들이 많아서 그 대단히 필지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우리 강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 같은 경우가 그 처분 신탁을 통해서 하나씩 매입을 해서 가는 형태죠. 그러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평당 100만 원 줬는데 이 사람은 150만 원 쓰니까 갑자기 계약을 깨면 사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10,000평을 하는 데 있어서 9,500평을 매입을 했는데 그놈 500평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규모 사업이든 또는 공동특 개발 사업을 할 적에는 신탁 구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진행자님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그 명단을 가지고 바로 손 위원님 찾아가서 명의 변경을 하죠. 해서 하다 보면 이런 이제 민간에서 우리가 뭐 10필지든 5필지다 하는 거는 정말 신탁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저는 바로 작업하면 바로 손 위원님 찾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 작업이 제가 다 되면 그냥 바로 일로 가겠습니다. 일로 갈 필요는 없네요. 사업의 진행에 이제 업무는 누군가가 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셔야죠.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또 그렇게 되나요? 요 전 시간도 그렇고 전전 시간도 그렇고 제가 이제 MPL에 대해서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별로 얘기가 나눈 게 없어가지고 그 전 시간에도 보니까 수익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1순위가
수협 중앙 장안평 지점인데 8억 8,800입니다. 네. 그 연체가 많이 돼가지고 네, 이미 네, 경매 그렇습니다. 신청했을 때 이미 거의 최고 채권액에 최고액. 거의 육박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청구 금액이 뭐 거의 채권 최고액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뭐 한 1,000만 원 정도, 1,200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유동화에 갔다가 이게 어차피 개인한테도 올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문제는 이제 먼저 빠져나가는 눈이 있느냐 없는 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얼마에 낙찰될 것인가. 그렇죠. 그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6억대라고 그러면 사실 지금 최저가 8억 정도에 낙찰이 된다고 해도 뭐 큰 욕심 안 부리면 사실 이거는 바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매입하고 나서 경매가 진행돼서 배당받을 때까지 뭐 길어봐야 한 3개월 내에 뭐 수익률 100% 정도 내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근데 이거는 네. 그렇게 단순하게 가다가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예. 경각심을 좀 주시죠. 아, 예, 뭐가 예. 문제가 있는지. 지금 현재 그 최저 매각 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8억 1,600만 원 정도, 1,700만 원 정도인데요. 네네. 이제 먼저 여기서 이제 배당을 받을 때 아까 고려할 점이 우리가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 한 명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법인 말고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 한 분이 배당 요구를 하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 임대차 보증금이 1억 원이십니다. 저당권보다 이게 앞서서 배당이 되기 때문에 그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분이 먼저 배당을 아, 받으신단 그렇네요.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설정돼 가지고서 대항력은 없는데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분들이 또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3명 있고 이제 예상되는 배당액이 각각 이제 2,500만 원 정도씩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3명이면 총 7,5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임차인 네 분에게 이제 배당될 금액이 총 1억 7,500만 원이나 되는 거고요. 네. 또 경매 비용이 가장 먼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 볼 때는 지금 1억 8천 정도가 그 지금 먼저 이 근저당권보다 배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 혹시 지금 나타나지 그래요. 않는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뭐 예, 그렇습니다. 세무서도 있습니다. 지금 압류 중에. 그러면 그 여기 눈에 띄는 것만 봐도 얼추 또 얼추 두 번 나오네. 얼추 한 2억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로 낙찰이 된다고 해도 네. 받으면 한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손해가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더 낮게 사야죠. 조심해야 될 상황이네요. 이런 네, 그 맞습니다. 배당상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요소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실제로 얼마 정도가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먼저 빠져나갈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 예, 예. 무턱대고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 동네는 얼마 정도의 낙찰이 되니까 예, 예. 그거 그 통계나 그런 걸 기준해가지고 이걸 했다가는 잘못하다가 좀 낭패를 볼 수도 있겠네요. NPL 하면 금방 돈 벌 것 같더니 또 어떤 상황으로 보니 또 그것도 아니네요. 이게 만약에 NPL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이 물건에 대해서 일반 시청자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그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박 의원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고. 예, 종암동 물건은 대지 형태가 장방형으로 긴 형태의 대지로서 일조권 제약이 많은 대지입니다. 그러므로 1층 피로트와 2층과 3층으로만 계획이 가능한 대지라서 사업 수지 분석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지역은 뭐 입지 여건이나 뭐 교통이나 학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물건을 경매 낙찰을 받지 않더라도 꾸준히 지켜보시다가 이 지역을 지켜보시다가 뭐 비슷한 경매가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사업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손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종암동 부지는 수익성 상품인 주거지로서 그러니까 뭐 소용이라든지 이런 걸로서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수익성을 창출하기에는 좀 모양 상태가 좀 별로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물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2명 있고 그 가처분 등기도 돼 있어서 좀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낙찰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NPL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선순위 이제 채권으로 먼저 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들이 이제 1억 8천 이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서 이제 신중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 일에 몸을 던져라. 다른 무엇보다 자기 일에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NPL, 경매, 전략 이렇게 하나에 하나를 더할수록 수익은 커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준비 자세가 필요합니다. 집중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좀 더 큰 성공이 함께할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안록현의 부동산 물건 분석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부동산 물건을 선정해 풍성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